어머니, 멍멍멍 찔러보세요. 옆집 미친 개처럼요. 크게, 무섭게. 그래야 도둑이 안 들죠. 가족 일본 온천 여행 당일 아침, 현관에서 캐리어를 끌던 며느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킥킥 웃었어요. 어머님이 집 지키시는 거잖아요. 집 지키는 개는 짰어야죠. 어서요, 멍멍멍. 비행기표는 3장이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아내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 아침, 73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강남 건물. 전부 팔기로요.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 앞에 남은 건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무서워요. 다 어디 갔어? 한지영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걸 무너뜨릴 거라는 걸. 오늘은 73 김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개 취급당한 뒤 숨겨둔 80억 건물로 통쾌하게 복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내 자식한테 멍멍 지져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치욕이 어떤 건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73이 됐어요. 평생을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았는데 지금은 아들 내외 집에서 손주들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개 취급당하는 게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12월의 새벽 5시,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손주들 도시락을 싸야 했거든요. 부엌에 불을 켜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손자 서준이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두 아이 입맛에 맞춰 반찬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20년째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아들 준혁이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애들도 봐주시고요라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지영이가 한숨을 쉬는 것.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슬쩍 인상을 찌푸리는 것. 저는 그게 며느리의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영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다음엔 싱겁게 할게. 지영이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을 거잖아요. 맨날 그러시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면 아들이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지영이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 이 옷 좀 치워요. 거실이 지저분해서 사람 못 있겠네. 어머님 방에서 냄새나요. 문 좀 열어놓으세요. 손주들한테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애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아들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강남 건물 하나를 남겨줬어요. 40년 전 허허벌판이던 땅을 남편이 눈여겨봤고 저는 식당 일로 번 돈을 보태 함께 샀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8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됐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순자야, 이 건물은 내 노후 자금이야. 아들한테 미리 말하지 마. 돈 앞에서는 자식도 변해. 저는 남편 말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시골 할머니처럼 살면서 며느리 눈치 보며 20년을 버텼어요. 아들 가정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 일본 온천 여행 표 끊었어. 료칸도 예약 다 해놨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이라니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설렜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지영이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이요? 그래, 온 가족이 가는 거 아니니? 지영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면 집은 누가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영이 말이.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다오. 엄마도 같이 가자고 말해다오. 그러나 준혁이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눈치만 보다가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알았다. 내가 집보마.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이가 저한테 할 일 목록을 들이밀었어요. 어머님, 여행 가기 전에 이것만 해놓으세요. 종이에는 대청소, 김장, 이불 빨래, 창문 닫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혼자 다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 마당에 쪼그려 앉아 김장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손녀 서연이가 저를 도우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요. 그 순간 지영이가 안에서 소리쳤어요. 서연아, 당장 들어와. 너는 공부나 해. 서연이가 미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얼어붙은 손으로 배추를 절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어요. 여행 가는 가족들이 든든하게 먹고 가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공항에서 먹을 거야. 어머님, 집 잘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그 말을 하려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응? 멍멍멍 짖어보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영이가 킥킥 웃었어요. 옆집 미친 개처럼요. 크게 무섭게. 그래야 도둑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죠. 지영이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집 지키시는 거잖아요. 집 지키는 개는 짖어야죠. 어서요, 멍멍멍.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개 취급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나는 내 개가 아니라고 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지영이가 눈을 부릅떴어요. 아, 진짜.
어머님 요새 왜 이러세요? 나이 드시더니 별게 다 거슬리시나 보네. 지영아, 됐어요.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지영이가 현관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여행 다녀올 때까지 김장 마무리 안 돼 있으면 그땐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내 눈앞에서 내 엄마한테 저런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니? 준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제가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이가 힐끗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냥 넘어가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캐리어를 끌고 아내 뒤를 따라갔습니다. 손녀 서연이만 현관에서 뒤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다녀와라.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어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까 제가 차려놓은 아침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미역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상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어요. 12월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추위를 녹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저는 눈 쌓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어요. 눈발이 거세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큰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그제야 제가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복순이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이복순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야, 나야. 오늘 아들네 일본 간다며? 잘 보내줬어? 복순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복순아, 순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지금 어디야? 당장 말해. 버스 정류장. 뭐? 이 눈보라에? 지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복순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눈을 맞으며 친구를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복순이가 허겁지겁 뛰어내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순자야. 복순이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왔어? 밟아, 발. 완전 얼었잖아. 복순이가 자기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둘러줬어요. 일단 택시 타. 우리 집 가자. 저는 복순이 손에 이끌려 택시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였어요. 그제야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 꼴로 나왔어?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됐어, 됐어. 우리 집 가서 얘기해. 일단 몸부터 녹여. 복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복순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복순이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잠깐만 따뜻한 거 끓여올게. 복순이가 나가고 저는 이불 속에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슬리퍼 신고 눈길을 걸은 대가가 이제야 느껴졌어요. 잠시 후 복순이가 따끈한 생강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마셔. 속 풀릴 거야.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함이 손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왜 나한테 개처럼 짖으래. 복순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며느리가 킥킥대며 멍멍멍 짖어보라고 한 것. 옆집 미친 개처럼 짖으라고 한 것. 그리고 아들이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한 것. 다 듣고 난 복순이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나쁜 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복순아. 그래서 준혁이는? 아들은 뭐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까 넘어가래. 진짜. 복순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어요. 순자야, 너 진짜 바보다.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살았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너무 참으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복순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예전에 당했잖아. 우리 며느리한테. 저는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이도 30년 전에 며느리한테 심하게 당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어서 결국 집을 나왔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참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겠어? 진작 맞섰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참기만 했지. 복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너는 나처럼 되지 마. 이제 그만 참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복순아, 나 어떡해. 일단 오늘은 푹 자. 내일 생각하자. 복순이가 제 이마를 쓸어줬어요. 마치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 잠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아, 여기가 복순이네 집이구나. 잠시 멍하니 누워 있는데 복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일어났어? 아침 차렸어. 나와서 먹어.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순이가 따끈한 콩나물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어제 못 먹었잖아. 어서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이 속으로 넘어가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밤새 생각해봤어. 복순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 변호사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변호사? 갑자기 왜? 내 남편이 남긴 강남 건물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그 건물.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80억짜리 건물.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 최민수 변호사. 너 남편 친구였잖아. 40년 지기. 저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만나던 분이었어요. 건물 법률 업무도 그분이 다 맡아서 해줬죠. 그 양반이 아직도 변호사 해? 그럼. 작년에 우연히 만났는데 너희 남편 얘기하더라.
형수님은 잘 계시냐고. 복순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내가 연락해 볼까? 만나서 상담이라도 받아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연락해줘. 그날 오후 복순이네 집 근처 카페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그 반듯한 인상은 여전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어유, 최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근데 형수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며느리의 막말,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집을 나온 것까지. 다 듣고 난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요, 건물을 팔까 싶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최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건물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최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실 형수님께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한 서류가 접수됐어요. 형수님 명의로 된 담보대출 신청서인데. 담보대출이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신청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 도장. 그런데 저는 이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금액이 50억입니다. 형수님 건물을 담보로요. 50억?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승인 직전에 막았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최 변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청자 연락처가 며느리 한지영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했다고요? 50억을 빼돌리려고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최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서류에 찍힌 도장은 위조된 거고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며느리분 번호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복순이가 옆에서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순자야, 진정해. 일단 변호사님 말씀 더 들어보자. 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형수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며느리분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요.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결혼 전에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더군요. 이혼이요? 지영이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지영이는 분명 초혼이라고 했었어요. 네. 7년 전에요. 그런데 이혼 사유가 문제입니다. 최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전 남편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합의로 끝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전 남편이 사업가였는데 결혼 2년 만에 재산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대요. 조사해보니 며느리 분이 빼돌린 거였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고소당했는데 합의금 주고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건 그래서예요. 복순이가 입을 벌렸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였어? 그 여자가 우리 준혁이랑 결혼한 거예요? 네, 형수님.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을 속았어요. 20년 동안 그런 여자한테 구박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형수님,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생각엔 며느리분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전 남편한테 썼던 수법을 그대로 쓴 거죠. 이번엔 형수님 건물을 노린 거고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구박이 떠올랐어요. 국이 짜다, 냄새 난다, 개처럼 짖어라. 그게 다 저를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느리분 혼자서 이 서류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형수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필요했을 텐데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혹시 아드님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형수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인감증명서는 가족이 아니면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분이 직접 발급받으려면 아드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준혁이가? 내 아들이? 형수님,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담보대출 건은 제가 완전히 막아놨으니 안심하세요.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건물 매각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형수님, 힘내세요. 형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최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복순이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준혁이가 알고 있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복순아, 너도 잠 안 와? 순자야. 너도 깼어? 저는 복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거 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 있잖아. 영상 같은 거. 복순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무슨 여행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여행 가면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린대. 손녀가 가르쳐줬어.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복순아. 이거 뭐야?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이게 뭔데? 이거. 아까 여행 영상 보다가 우연히 떴어. 일본 온천 여행 뭐 이런 거. 저는 복순이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틀었어요. 온천 욕한 로비가 나왔습니다. 화면 한쪽에 지영이와 준혁이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어요. 다른 여행객이 찍은 영상에 우연히 찍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지영이와 준혁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에 대출 통과되면 얼마나 들어와? 지영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50억이지. 어머니 몰래 잘 처리해야 해. 준혁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그 할망구가 뭘 알겠어. 평생 시골에서 밥만 매던 사람인데. 지영이가 킥킥 웃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들키면 골치 아파져. 괜찮아. 내가 어머니 인감증명서 빼놨으니까.
서류는 완벽해.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준혁이가, 내 아들이 지영이랑 짜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 순자야,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졌어. 복순이가 놀라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할망구, 평생 시골에서 밥만 매던 사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너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대주고 손주까지 키워줬는데, 그런 나를 할망구라고?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순자야, 대체 뭔데 그래? 복순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순아, 나 내일 최 변호사님 다시 만나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게 있어.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순자예요. 급하게 뵐 일이 있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바로 시간을 내줬어요. 점심때 어제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순이 핸드폰에서 그 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밤새 수십 번을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망구, 평생 시골에서 밥만 매던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밥은 먹고 가야지. 입맛이 없어. 그래도 뭐라도 먹어. 쓰러지면 어쩌려고. 복순이가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죽 몇 숟가락을 겨우 넘기고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최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영상이 끝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젯밤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다른 여행객이 찍은 영상에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최 변호사가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이 며느리랑 짜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거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우리 준혁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효자까지는 아니어도 나쁜 짓 할 애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준혁이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고생하는 거 알고 용돈도 안 쓰고 모아서 제 생일에 카네이션 사다 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혹시 아드님이 협박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협박이요? 영상에서 며느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들키면 골치 아파진다고요. 보통 공범 사이에서 저런 말은 안 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며느리 분이 아드님의 약점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한 거라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직접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형수님,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순이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루가 이틀 같고 이틀이 일주일 같았습니다. 사흘 후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알아낸 게 있습니다. 지금 만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바로 나갔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형수님,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드님이 3년 전에 회사 자금을 잠시 유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준혁이가 횡령을 했다고요? 횡령까지는 아니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빌렸다가 일주일 만에 메웠대요. 금액도 크지 않았고요.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문제는 며느리분이 그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회사 내부 자료인데 어떻게 빼냈는지 며느리분이 이걸 쥐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아드님을 협박한 거예요. 협박이라뇨? 이 자료가 회사에 들어가면 아드님은 바로 해고입니다. 아니, 형사 고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준혁이가 지영이 말을 들은 거예요? 네.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한 겁니다. 인감증명서 빼준 것도 형수님 편 안 든 것도 다 그래서였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바보 같은 놈. 형수님, 아드님 잘못도 있지만 며느리 분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구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아드님의 회사 건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시효도 지났고 금액도 적어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분이 허세 부린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준혁이가 이 사실을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며느리분이 겁만 줬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럼 제가 준혁이를 만나봐야겠네요. 네, 형수님.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복순이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나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여행 다녀왔는데 집에 안 계시길래. 너 지금 시간 돼? 엄마 좀 만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지영이가. 지영이 말고 너만 나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혁이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복순이네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와. 저는 준혁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주 앉아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날 일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한데? 지영이 말리지 못해서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하는 거 보고도. 준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다 들었다. 네가 지영이랑 짜고 내 재산 빼돌리려 한 거.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가 회사 일로 저를 협박했어요. 알아. 네. 최 변호사님한테 다 들었어. 3년 전 회사 돈 일주일 빌린 거.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영이가 협박한 거지? 네. 그 자료가 회사에 들어가면 저 잘린다고. 감옥 갈 수도 있다고. 바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거 시효 지났어. 금액도 적어서 문제 안 돼. 지영이가 겁만 준 거야. 준혁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최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신대. 너 이제 지영이한테 협박당할 일 없어. 준혁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미운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준혁이가 제 무릎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대신 약속해. 앞으로는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이든 말해. 네, 어머니.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준혁이와 화해한 다음 날,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어제 아드님 만나셨다면서요? 네. 다 털어놓더라고요. 지영이한테 협박당한 거 맞았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때입니다. 형수님, 준비되셨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일단 건물 매각 절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매수자는 이미 구해놨어요. 벌써요? 네. 제 아는 분인데 적정 가격에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80억에 계약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어요. 원래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기부하려고요. 기부요? 네.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위한 요양원 짓고 싶어요. 최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멋지십니다. 멋지긴요. 그냥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영이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년이 그렇게 탐내던 돈인데 코빼기도 못 보게 할 거예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매각 후 기부 절차까지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 그리고 형수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 회사 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협박할 거리가 없어요.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오늘 아드님한테 연락드렸어요. 이제 떳떳하게 이혼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변호사님한테 들었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지영이한테 이혼 얘기해. 엄마가 다 도와줄게.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제대로 해볼게.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영이한테 이혼 얘기했어요. 뭐래? 처음엔 안 된다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다가 재산 분할 얘기 꺼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이 났어요. 뭐래? 건물 판 돈 절반은 자기 거라고. 법대로 하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했어요. 명예 도용이랑 사기 미수 혐의로 재산 분할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빌면 뭐해.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혼은 확정이라고요. 잘했다. 애들은 서연이랑 서준이한테도 얘기했어요. 뭐래? 준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랑 살고 싶대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연이가 그랬어? 네. 그동안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 다 봤대요. 할머니 너무 불쌍했다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준이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나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 알았다. 애들 데리고 엄마한테 와. 네, 어머니. 다음 날 오후 준혁이가 서연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복순이네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미안해요. 그때 할머니 도와드리지 못해서. 서연이가 울먹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뒤에 서 있던 서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서준아. 제가 부르자 서준이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저 그동안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엄마 말만 듣고. 서준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할머니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할머니. 저는 서준이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됐어. 할머니는 안 미워. 너희들 잘못 아니야. 두 손주를 안고 있으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에고, 나까지 울려고 그래. 저는 웃으며 손주들을 놓아줬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할머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서준이가 좋아하는 불고기. 그동안 수도 없이 만들어줬던 반찬들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 준혁이, 서연이, 서준이, 그리고 복순이까지. 할머니 반찬 진짜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 저도요. 서준이가 불고기를 입에 가득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들 반찬을 더 떠줬어요. 이렇게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집 나올 때 챙겨온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사진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사진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 글씨체였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요. 내가 곁에 없어서 고생이 많았지. 순자야,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혼자 아들 키우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강해. 내가 남긴 건물, 그거 당신 노후 자금이야. 아들한테 주지 말고 당신이 써.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힘들면 울어도 돼. 근데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나. 당신은 할 수 있어. 내가 믿어. 사랑해, 순자야.
하늘에서 지켜볼게. 당신 남편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준혁이와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편지 남겨놨더라고. 저는 편지를 준혁이에게 보여줬어요. 준혁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고마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남편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 복순이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순이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계세요? 김순자 어머님이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손에 큰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더라고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어머님.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준혁이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혁이가 알려줬구나. 들어와. 저는 지영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복순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괜찮겠어? 응, 잠깐만 얘기하고 올게. 저는 지영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주 앉아 지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됐는데. 지영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멍멍 짖으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 말씀 다 들을게요. 지영이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큰절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재산 빼돌리려다 들킨 게 두려워서 이러는 거겠지. 일어나.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무슨. 할 말 있으면 해. 지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뭔데? 산삼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됐어. 필요 없어. 어머님, 제발이요. 성의예요. 지영이가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봉투를 받았어요. 알았어. 근데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어머님, 이혼은 확정이야. 준혁이 마음 바뀌지 않을 거야. 지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국이 짜다, 냄새 난다, 개처럼 짖어라.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지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산삼 들고 와봤자 소용없어. 돌아가. 어머님, 돌아가라니까. 저는 방문을 열었어요. 지영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입 닥쳐.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거친 말을 했어요. 지영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가. 지영이가 풀이 죽어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복순이가 다가왔어요. 뭐래? 용서해달래. 에이, 뻔뻔하기도 하지. 복순이가 혀를 찼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복순이가 종이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산삼이래. 산삼?
비싼 건데. 그러게. 저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영이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복순아, 이거 그냥 버릴까? 에이, 왜 버려? 일단 냉장고에 넣어둬. 복순이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건물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매일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연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나간 거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어요. 형수님, 큰일 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분이 법원에 서류를 넣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서류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이요. 성년후견인이요? 그게 뭔데요? 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쉽게 말하면 형수님이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재산을 대신 관리해야 한다고 신청한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치매요? 내가 치매라고요? 며느리분 주장이 그래요. 형수님이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려 한다고요. 말도 안 돼. 나 멀쩡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아, 아니야. 잠깐만. 저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물었어요. 변호사님, 이게 통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일단 접수는 됐어요. 심리 전까지 건물 매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일단 사무실로 오세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복순아, 복순아. 복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왜 그래? 지영이가 법원에 서류를 넣었대. 무슨 서류? 내가 치매래. 치매라서 재산 관리 못한다고. 복순이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네가 치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70평생 살면서 치매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멀쩡하게 살아왔는데 며느리가 치매 누명을 씌운 겁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서연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년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며칠 후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심리 당일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최 변호사, 복순이, 준혁이가 함께 갔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니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지영이가 저를 보고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무시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리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오늘 심리에 앞서 인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날짜, 요일, 계절 묻는 질문부터 기억력 테스트까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김순자 씨, 100에서 7을 빼면요? 93이요.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86이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잠시 후 검사관이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김순자 씨, 인지 기능 정상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최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형수님, 잘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안 쉬어져.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최 변호사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준혁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니 심근경색이었어요. 심근경색?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였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겼대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있었어? 이틀이요. 이틀 동안 깨어나질 않으셔서 준혁이가 울먹였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머니 잃을까봐. 저는 아들 손을 잡아줬습니다. 안 죽어. 엄마 아직 할 일 남았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와 서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요? 두 아이가 침대 옆으로 달려왔어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안 일어나실까봐. 울지 마. 할머니 멀쩡해.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쓸어줬어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요.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안 아플게. 저는 웃어 보였어요. 그제야 아이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복순이와 최 변호사도 병실로 들어왔어요. 순자야, 정신 들어? 복순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너 쓰러지는 거 보고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미안해, 걱정 끼쳐서. 최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형수님, 다행입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님, 그날 심리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가장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인지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판사가 며느리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말요? 네. 게다가 며느리 분한테 무고 혐의로 고발 조치를 권고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형수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분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뭔데요? 전 남편 것 말고도 사기 전과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또 있어요? 네. 10년 전에 보험 사기 친 적이 있대요. 교통사고 위장해서 보험금 타낸 건데 그것도 합의로 마무리됐더라고요. 복순이가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이 자료들 다 확보해놨습니다. 이혼 재판 때 제출할 거예요. 며느리분 재산 분할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혁이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서연이와 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우리 집? 네. 엄마 짐 다 뺐어요. 이제 할머니, 아빠, 저, 서준이만 살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가자.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말 지영이 흔적이 없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어요. 지영이는 어디 갔어? 친정으로 갔대요. 거기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방 드릴게요. 제일 큰 방 쓰세요. 아니야, 원래 쓰던 방이 편해. 안 돼요. 어머니가 이 집 주인이에요. 제일 좋은 방 쓰셔야죠. 준혁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불고기, 김치찌개.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 밥 진짜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서준이도 거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뭘? 제가 진작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어머니한테 못할 짓만 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사랑해.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2주 후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가니 지영이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최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명의 도용 시도, 보험 사기 전과 전 남편 재산 편취.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지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피고 한지영 씨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권은 원고 박준혁 씨에게 부여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아이들 엄마예요. 양육권을 빼앗으면 안 돼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품행과 전과 기록을 봤을 때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쳤어요. 지영이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지영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지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아이들만 보게 해주세요. 저는 지영이를 내려다봤어요. 옛날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너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멍멍 짖으라고 했지. 미친 개처럼 짖으라고 했잖아. 지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70평생 살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 없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돌아가.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지영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진짜 끝났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여보, 나 해냈어.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건물 매각을 마무리했습니다. 80억?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형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형수님이 강하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으로 요양원 짓는 거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요양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공기 좋고 햇살 좋은 곳이었습니다. 형수님, 요양원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최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순자의 집이요. 순자의 집? 네. 저처럼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준혁이네 집에서 손주들과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이와 서준이 도시락을 쌌어요. 예전에는 눈치 보며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계란말이 넣어줘요. 나는 불고기요. 아이들이 제잘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도시락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서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승진했어요. 이사로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우리 아들 이사 됐어? 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아직도 지영이한테 휘둘리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저는 아들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갈비찜이요. 서준이가 소리쳤어요. 나도 갈비찜. 서연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석 달이 지나고 요양원이 완공됐습니다. 개원식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요양원 앞에 섰어요. 복순이, 준혁이, 서연이, 서준이, 최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요양원 현판에 순자의 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개원식에 온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도 한때 갈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식한테 버림받고 눈보라 속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70평생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다시 일어섰어요. 저는 복순이와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요양원은 저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요. 저는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개 취급 당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저는 요양원 한쪽 벽 앞에 섰어요. 거기에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남긴 편지 구절이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고마워.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어요? 응. 근데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해서요?
응.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저녁 저는 남편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묘소 주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야.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요양원 잘 지었어. 당신 이름도 넣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못 넣었어. 저는 웃었어요. 준혁이 이제 잘해. 지영이년 쫓아내고 정신 차렸어.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어. 울고 나서 다시 일어났어. 나 잘했지? 바람이 저를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요양원 마당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입소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 원장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벚꽃 구경 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는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눈보라 속에서 쫓겨났던 할머니가 봄볕 아래 벚꽃을 바라보기까지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함께 걸으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80억짜리 건물을 숨기고 있었다거나 며느리가 명의도용까지 했다거나 말도 안 돼, 너무 과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녀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노인 피해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어요.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악용해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은 미리 정리해 두시고 중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가족이라도 절대 믿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둘째,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자존심을 짓밟게 두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셋째,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잘 살펴보세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넷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나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혼자 참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 보세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